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진도 한번 나가 볼 건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 3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파트예요.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잠시만요. 올라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근데 대문자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하면요. 대문자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하면 부동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요. 대문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부동산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하고요. 대문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학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참고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는 부동산 학의 관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고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부동산 그려봐라. 그러면 토지 이렇게 위에 건물 짓는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토지 위에 건물 있는 게 부동산이 되겠죠.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뭐 건축학이라든지 토목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수익.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얻으려면 경제학이나 또는 뭐 경영학 같은 것들의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건물을 이만큼만 짓지 말고 더 높게 짓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요까지밖에 건물을 안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요거밖에 건물을 안 지었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공법상 규제라 그래요. 공법. 공법이란 건 이제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 갑이요. 은행 가서 돈 빌려와요.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 그럼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자금을 대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요때 얘를 갖다가 이제 은행을 우린 저당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돈 빌리는 갑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자, 피저당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갑과 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률 관계가 저당권이고요. 우린 이것을 사법이라고 그래. 사법. 그 사법이란 건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뭐예요? 사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법에서는 개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사인이라고 그래요. 일반 개인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하고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는 사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부동산학은요. 건축학, 토목학, 경제, 경영학, 공법, 사법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건축학, 토목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요. 경제 경영학은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요. 공법 사법은 법률적 측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를 짬뽕시킨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세 개를 짬뽕시키는 것을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합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합 개념을 3대 측면 법경기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법경기 이렇게. 참고로 기술적인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경기 또는 법경물인데 기술과 물리가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걸 2대 측면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2대 측면으로 표시하면 법과 경제 요걸 묶어요. 묶어서 우리는 이것을 무형적 측면이다라고 그러고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형체가 없는 건 무형이고요. 눈으로 봤을 때 형체가 있는 건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를 무형적 측면이라 부르고 기술적 측면이나 물리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 눈에 고층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은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요. 복합 개념을 2대 측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적 측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합 개념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 법경기나 무유형적 측면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법률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기술적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과 경제를 묶어서 아까 소개드렸듯이 무형적 측면 그러고요. 기술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률적 측면 할 때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 교재 받으시게 되면 민법 조문이 있거든요. 조문. 민법 99조 1항을 찾아가 보면 민법 99조가 1항과 2항 이렇게 총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거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와 거정착물은 부동산인데 얘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우리는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 동의어들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거정착물. 민법 99조 2항은 뭐라고 되냐면 1항을 제외하고는 다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토지와 거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다 동산 이렇게 이분법으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거정착물만 부동산, 나머지는 다 동산. 근데 토지와 거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는 민법상 부동산은 범위가 너무 좁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를 좀 넓혀볼까요? 광해 부동산이란 것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협의 부동산 기역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하는 게 추가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대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협의 광의가 뜨면 어쨌든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거든요. 법률적 측면의 구분인데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가 맞아요. 근데 혹시 제가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하나요? 광의에 속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둘 다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에도 속하고 광의라는 놈은 협의를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광의에도 속하는 겁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그러면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 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면 준부동산 갖고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X. 준부동산은 오직 어디에만 속한다. 광의에만 속한다. 그러면 일단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협의와 광의가 있는데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의, 광의에 둘 다 들어가 있고 뭘로 구분해야 되면 준부동산 가지고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준부동산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한번 나보시죠. 동산하고 부동산하고는요. 뭐가 다르냐면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점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나 등록이고요.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 끝. 그런데 동산들 중에서는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공시를 점유로 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원래는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해줍니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해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있고요. 건설기계 있고 항공기 있고 선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업권, 임목 같은 게 있습니다. 어업권, 임목 같은 게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기계라 그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어업권, 임목은 기타.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기계, 재단, 기타. 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기계, 재단, 기타만 하셔도 돼요. 그럼 얘들은 방금 공시 방법을 점유로 하지 않고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얘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부동산 감정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재단이나 임목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요. 저당권과 감정평가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동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건 일단 원칙적으로 부동산만 돼요.
부동산만. 혹시 전당포에서 시계 맡기고 돈 빌려 오는 것은 질권 설정한다 그래요. 그건 저당 설정이 아니에요. 저당 설정은 온리 부동산만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모 이런 애들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니 저당권은 부동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왜 저당권 설정이 돼요? 라고 묻는다면 준부동산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많을 것 같은데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공인. 두 번째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주택관리사 시험이에요. 주택관리사 국가가 인정해주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 자격증이 좀 어려운 자격증인데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부동산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그러니까 그 TV쇼 진품 명품에 나와서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그림 감정하고 도자기 감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은요 부동산 감정평가사예요.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이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나왔을 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평가하거든요. 아니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만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을 감정평가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요. 준부동산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를 다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제해 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법경기인데요. 자,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단 말이야. 협광의를 토지와 거정청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렇게 준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건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이다. 얘들은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를 뭐라 그래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어업권, 임목은 뭐? 기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률적 개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개념으로 갈 겁니다. 자, 일로 오실까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산이 나옵니다. 자산. 두 번째가 자본이 나옵니다. 자본. 세 번째가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재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갖다가 언제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오늘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바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5개를 갖다가 집에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5개는 기억을 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로 한번 나볼까요?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라고 물으면 경제 활동하는 곳은 시장입니다. 시장. 경제 활동하는 곳은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이 경제 활동하는 곳인데 시장에 가면 누가 거래를 하게 되냐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곳.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공급자들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얘한테 돈 주고 얘가 얘한테 상품 제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상품이 영어로 뭐예요? 프로덕트도 상품이지. 예. 영어 강하네. 프로덕트도 상품이고요. 굿즈라 그래. 굿이 좋다는 뜻도 있지만 굿즈. 그래서 BTS 굿즈 그러면 이거는 BTS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상품.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이 제공하는 게 머니지 머니. 예, 머니. 예. 그럼 얘들이 머니 주고 얘가 얘한테 상품 제공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게 경제 활동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면 돈이 나오거나 상품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돈을 둘로 구분하거든요. 내 돈을 뭐라 부르냐면 자본이라 그래. 자본. 자, 따라해볼까요? 자본. 남의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라 그래요. 자, 따라해볼까요? 부채. 합쳐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이라 그래요. 자산.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무엇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시작.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그 시험에 나올 때는 돈이 돈으로 안 나오고 뭐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산, 자본, 부채. 무조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두 번째,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상품인데요. 상품은 통상 몇 단계 거치냐면 3단계 거쳐요. 자 보세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산 요소라는 말을 띄우면요. 생산의 3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생산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 노동, 자본 요거 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노동, 자본 중 부동산 학에서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는 뭘까요? 토지겠지. 오, 이렇게 감이 없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부동산 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토지겠지. 소비재는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주택, 상가, 농작물 같은 게 소비재예요. 아직까지 그 생산 요소와 생산재라 그래요. 소비재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생산 요소와 소비재의 관계는 마치 빵과 밀가루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빵과 밀가루의 관계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빵 먹어요? 아니면 밀가루 퍼 먹어요? 배고플 때 빵 먹어? 아니면 밀가루 막 퍼서 먹어? 빵 먹죠. 이걸 우리는 소비재라 그래요. 내가 최종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재라 그래요. 근데 빵을 소비하려 그러면 밀가루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어야만 빵이 생산되어서 소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비재를 소비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것을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어쩔 수 없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됐어요. 그 주택에 살았어. 한 2년 살았어. 그럼 2년간 경장용으로는 2년간 이 주택을 소비했다. 소비재라 그래. 그러다가 좀 더 큰 평형들이 있어가기 위해서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놨어. 그럼 얘는 이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뭐까지는 나오지는 않냐면 부채까지는 사실은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개념은 2개. 자산, 자본. 상품 관련되는 개념은 3개.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는 법 경기 중에서 경제 활동하는 곳, 시장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5개를 언제 기억하시면 좋다고요? 지금 5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5개를. 5개가 뜨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이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아세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중동, 부천이죠. 예. 그다음 안양, 삼본. 안양 3본. 평촌 3본이죠. 3본. 그래서 암기할 때 3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3본. 3본. 3본 어디예요? 3본 어디 있어? 그러니까 3본이 어딘지 아는 사람도 있고 3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3본 생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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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본 생소하고 3본 생소 상 이렇게 한번 남겨 봅니다. 그럼 상은 뭔데?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바닥 그래요 원래. 3본 생소상 이렇게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3본 생소해. 3본 생소상 이렇게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3본 생소상 먼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과 관련되는 게 개념 2개 나와야 됩니다. 3본 시작. 자산, 자본, 생소상 나와야 됩니다. 뭐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개념 2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이제 제가 암기 방법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암기 방법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썩은 표정을 지으시고 이래버리면 내가 위축돼서 앞으로 암기 방법을 만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암기 방법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어 온 건데 저기 만약 이렇게 억지스럽고 안 좋더라도요. 좋다는 표정 지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기대에 부응해서 많이 만들어 올게요. 알겠어요? 근데 방금처럼 반응 이런 식이면 내가 2번 다시 만들어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 번 다시 이거 만들어 오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으냐면요. 여러분 일기 신도시 중에 3번 아시죠? 3번. 3번이 우리야 뭐 이렇게 수도권에 앉아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안양 그 군포 옆에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3번 생소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됐고 아무튼 경제적 개념 5개 오늘 내로 암기해 주시고요. 기술적 개념이란 건 이제 물리적 개념인데 제가 이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유형적 측면이라 그랬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자, 여러분들 위치 좋다 나쁘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3층짜리다, 5층짜리다, 7층짜리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연 환경이 어떻다?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만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잘 보세요. 그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강의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강의하는 직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강의는 정말 좋은 직업인데 단점이 그 밥을 제때 못 먹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그 2시에 밥을 먹거든요. 점심을. 보통 12시에 먹는데 2시에 먹고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또. 그래서 2시에 밥을 먹으면 배가 잘 안 고프거든요. 그런데 7시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밥을 또 먹어야 돼요. 간격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어. 안 먹고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한 11시쯤 된다고 저녁 수업을 해야 되니까 11시 반 12시 때문에 그때 막 짜장면 짜파게티 2개 끓여 먹고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위가 안 좋아. 위가.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아까 제가 공자라고 그랬죠. 공자도요. 강의하는 직업이라서 위가 안 좋아. 위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공자,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이렇게 하면 공자는 위환자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공자는 이번에 발음 괜찮았어. 네, 더 열심히 할게. 공자, 위환자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겁니다. 공이 뭐죠? 공간, 자,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환자. 자는 뭐 그냥 한번 묵음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이렇게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인데요. 법경기 중에서 협의 광의 같으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에서 구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 이때 협의와 강의는 토지와 거정책물로 구분해요. 준부동산으로 구분해요. 오케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몇 개 나오는데? 5개. 일단 돈과 관련되는 개념이 2개 있었고 상품 관련되는 개념이 3개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예. 돈과 관련되는 개념 2개는 어떻게 해요? 3번. 그러면 생소상? 3번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경제적 개념이 나오면 3번 생소상을 써놓고 문제 푸시면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야?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 환자 이렇게 해서 공자는 만성 12지장 궤양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자, 위, 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갈게요. 자, 지금까지 봤었던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게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복합 부동산. 셰프 한번 바로 봐주십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요. 외국 사람한테 부동산을 그려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래. 외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래. 그럼 정리 한번 합시다.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외국에서는 일체로 다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각각 따로따로 있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갑이 갖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갖고 있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 태초에 토지와 건물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탐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일체,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만 토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부동산 활동할 때. 활동. 자,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을 거래 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중개하는 활동이 있고요. 감정평가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자, 갑시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활동할 때는 통상적으로 땅을 팔고 건물을 안 팔고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통상 같이 거래가 돼요. 토지와 건물은 통상 같이 중개가 되고 토지와 건물은 통상 같이 감정평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복합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왜냐하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보니까. 근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 같은 정착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복합 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복합 부동산은 법률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지 않아요.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본다니까. 그럼 어떨 때 쓰는 개념이냐면 활동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유치하긴 하지만 객관식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복합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지 아세요?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을 때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으로 출발하는 단어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복합 부동산이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은 바로 복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표정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암기 방법을 소개하면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좋아해야 되지, 막 썩은 표정 짓고 그러면 제가 암기 방법을 많이 만들어 오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두 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복합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돼도 복합이고 세 개가 결합돼도 복합인데,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면요, 말을 길게 하셔야 돼요. 말을 길게. 그래서 법경기가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이 되잖아요. 두 개만 결합이 되면 세 개보다는 두 개가 숫자가 적으니까 요거는 말을 짧게 끝내는 겁니다.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정리를 합시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복합부동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자, 잘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면 OX. X.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보고 왔겠지만 이제는 조금 내용을 알았으니까 내용을 한번 판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죠.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가로 2번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것은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은 복합부동산이다. 정리해 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아까 제가 공자, 위환자 이렇게만 얘기했었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3번 생소상 이렇게 한번 기억을 했었을 겁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아까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 광의 둘 다 있고, 뭘로 구분하냐면 준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우리 페이지 3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35쪽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 그래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일단 민법상 부동산 아니에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아닌데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준부동산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당권도 되고요, 감정평가도 되고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 3종이 있는데요. 3종을 지금부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선박 보이세요? 선박 위에다가 기계라고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재단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재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재단. 마지막 어권, 임목. 임목까지가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을 뭐 순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종류와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와 어권, 임목의 기타 종류까지가 준부동산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은 이제 토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페이지를 조금 많이 넘기셔서요. 교재 페이지 4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40쪽. 40쪽에 가시니까 토지의 분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토지의 분류. 찾았습니까? 예. 토지의 분류에 가보시니까 잠깐 기출해 보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따른 분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목. 그 지목은 제가 강의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우리 공시법 쌤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도 지목으로 토지를 분류하는
한 것을 눈도장을 한번 찍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다 밑줄 그을 필요는 없고 제가 밑줄 긋는 거 똑같이 한번 밑줄 그어 봅니다. 전답 과수원 정도. 전답 과수원 지목입니다. 그다음에 대공장용지. 대공장용지 지목입니다. 그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지목입니다. 그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종교용지 사적지 지목입니다. 그래서 한 11개 정도의 지목만 맞죠. 이거 지목이었지 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에 대공장용지에 하천제방 국어 유지에 그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까지는 우리가 지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우리 방금 전답 과수원 3개 밑줄 그었습니까? 예, 그 밑에다가 농지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농지.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전답 과수원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 한번 해볼까요? 예. 농지에는 밭 있을 거거든요. 밭이 뭐예요? 전이죠. 와,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심하다. 이건 밭이 뭐죠? 전. 논 있어요. 논. 답. 그리고 가수원이 있어요. 가수원. 그럼 뭐 가수원.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좀 이따 제가 농지 3개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전답 과수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지목들은 나중에 우리 공부 좀 하고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목에 전답 과수원, 대공장용지, 하천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사적지 같은 지목들이 있고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만 얘기해 보라라고 한다면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42쪽으로 가야 되겠네. 2페이지를 가야 되겠네. 42쪽에 가시니까 택지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어요? 예, 택지. 자, 지금부터 택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거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뒤에 가셔서는 택지란 말을 설명을 따로 안 드립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으면 나중에는 제가 준부동산이 뭔지 얘기 안 할 겁니다. 준부동산이 뭔지는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그래서 저당권, 감정평가, 중개대상물이 되는 기계재단 기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택지, 부지 설명을 하면 앞으로 택지, 부지는 설명 안 드립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기억을 이렇게 꺼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랍니다.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어요.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어요.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만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상가가 있을 수 있고요.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 철도, 하천 등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 근데 여러분들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라면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하나 알아야 됩니다.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건축입니다. 이 땅이 건축이 되는 땅인지 건축이 안 되는 땅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이 돼요. 그런데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건 건축이 안 돼. 건축이 안 돼. 자, 그럼 이때 주택, 상가, 공장처럼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을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 앞으로 제가 택지가 뭡니까? 그러면 2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 오케이. 두 번째, 종류를 3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상공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둘 중에 한 개만 나오기도 합니다. 건축이 되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주상공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건축이 되는 땅 뭐고요? 택지. 종류는 몇 개 있다? 3개. 뭐요? 주상공. 이렇게. 그래서 건축이 되는 땅이라고만 나오기도 하고요. 주상공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 더. 건축이 되는 땅 택지를 받고요.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모두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써먹어 봅시다. 우리 아직 별로 진도도 안 나갔는데 벌써 배운 게 생겼어요. 벌써 배운 게. 자, 아까 제가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에 속한 데어요, 광해에 속한 데어요, 둘 다에 속한 데어요. 둘 다. 그럼 광이라는 것은 협의, 받고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준부동산이 추가되는 건가요? 똑같아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부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부지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가 맞는데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가 되는 거예요. 부지는요. 싹 다 돼. 건축이 되는 땅도 부지가 되고 안 되고 되고 포함되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당연히 부지가 되고 그래서 부지는요. 자 보세요. 주택 부지 하면 돼야 안 돼요? 부지는 다 된다니까.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택지는요. 딱 3개만 돼요.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돼요. 있을 수 없는 말.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 상, 공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건 뭐고요? 택지고요. 택지고.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도가 풀었어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 도로, 뭐 철도 여기에 바닥에 있는 토지.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부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는 부지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택지가 어디에 부지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포함된다라는 뜻이죠? 모를래요? 아무튼 택지는 부지에 포함된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부지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맞고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요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방금 제가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있습니다.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무슨 땅? 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지는 소박한 땅, 원시적인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소지고 소지가 택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택지 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택지 개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을 건축이 가능한 뭘로 택지로 만들어주는 개발을 무슨 개발이라 한다? 택지 개발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여러분들 저기 돈 생기면 땅 사야 되죠. 돈 생기면 차 사거나 옷 사거나 가방 사면 안 돼요. 돈 생기면 땅 사야 되는데 지금부터 돈 생기면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론 수업 대박이에요, 완전. 돈 생기면 어떤 땅 사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 대박이야, 진짜. 오늘 잘 왔어. 돈 생기면 어떤 땅 사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택지가 어떤 땅이냐면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상공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상업지. 그 다음에 주거지가 있고요. 또 공업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임업지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임업지는 사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잘 안 끼워줘. 농업지 정도까지만 끼워줘. 농업지까지만. 임업지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물을 거냐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토지용이 이루어지는 순서, 토지용의 양태는 상주, 공, 농 이런 순서거든요. 상주, 공, 농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비싸냐면 상업지가 제일 비싸요. 그다음 주거지, 그다음 공업지, 농업지. 그래서 상업지를 사면 제일 좋은데 상업지는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상업지는 못 사. 주거지를 사면 좋은데 비싸. 공업지를 사면 좋은데 비싸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요. 아까 제가 주상공이 택지라고 했나요? 그럼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인가 여기가? 택지 끝에 있는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지라고 불러요. 어디에? 한계지. 한계지는 시험에 나올 때, 자, 실판 보시면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택지 이용에 최원방권상의 토지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최원방권이란 말은 뭐냐면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의 끝. 택지 끝. 요게 이제 요게 한계지. 한계지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지는 무엇의 한계냐면요. 건축의 한계예요. 한계지까지는 건축이 되고 안 되고. 되고 한계지를 넘었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계지까지는 건축이 되고 한계지를 벗어나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계지는요.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연장돼요. 그래 여러분들 전철역 가만히 보면요. 전철역. 예전에는 처음 서울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됐을 때 사당까지밖에 개통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다가 조금 안양까지 늘어나고 뭐 인도권까지 늘어나고 그러다가 안산까지 늘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오이도까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뭐 이렇게 인도권 이런 데는 전부 다 뭐였냐면 논밭이었을 거야. 즉 농지였을 거야. 근데 한계지가 외곽으로 점점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을 해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뭐였는데? 농지였는데 곧 이 땅은 뭐에 편입될 것 같아? 택지에 편입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럼 이런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지라고 그래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무슨지?
후보지. 지금은 뭔데? 농지인데 장차 뭐가 될? 택지가 될 무슨지? 후보지. 그 땅은 어디다 사야 되냐면 한기지 주변에 후보지에다 사야 되는 거예요. 한기지 주변에 후보지. 아직까지는 비싼데 싼데. 왜냐면 건축이 안 되니까. 근데 곧 이 땅은 건축이 되는 택지로 바뀔 거잖아요. 지금 나 혼자 흥분한겨? 또 나 혼자 흥분한겨. 아무튼 거기다가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기지 주변에 후보지. 지금은 농지인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에다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다시 끄질 것 같거든요. 절 보실까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을 뭐라고 부르고 택지.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상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 지금은 농지인데 앞으로 장차 택지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땅은 무슨지 후보지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할게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택지 종류는 주상공. 아직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그러니까 택지 끝에 있는 건축 한계를 나타내는 땅을 한계지. 지금은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택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 땅은 무슨지 후보지까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 페이지. 후보지나 이행지를 보실 건데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뭐부터 좀 봐야 되냐면 43쪽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지금 후보지 이행지 보이시죠? 예,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냐면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무슨 토지를 말한다고요?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 근데 문제가 뭐부터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여기 토지의 분류표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임농택. 자, 토지를 분류할 때 대분류로 분류하면 임농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농택. 근데 아까 제가 임지는 잘 안 껴준다 그랬죠. 그래서 구색만 맞추기용이고 임지는 별로 필요가 없고 택지 안에 뭐 있냐면, 자, 대답 이제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벌써 많은 걸 배웠다니까. 택지 안에 뭐 있어요? 주상공. 좋아요. 이것도 대답해야 돼 진짜. 농지 안에 뭐 있어요? 전답과.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죠. 그리고 임지 안에 뭐 있는지는 몰라도 돼.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목재용으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지어 그러고요. 땔감, 연료용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세로로. 토지를 분류할 때 가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로로. 가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로 분류하면 뭐 있어요?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있고요. 가로로 분류해볼게요. 가로로. 택지 안에 뭐 있고? 주상공. 농지 안에 뭐 있고? 전답과. 임지 안에는 용신이 있는데 용신 뭐 됐어. 용신 됐고.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럼 보세요. 원래 이 땅이 농지였어요. 근데 택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땅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택지라고 부르면 돼요. 이 땅 뭐라고요? 택지. 원래는 주거지였어요. 근데 이제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이 땅은 상업지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뭐냐? 택지입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뭐냐? 상업지입니다. 이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겠죠. 왜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으면 택지고 이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으면 상업지니까. 근데 뭐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애매할 때 쓰는 말. 애매할 때. 자,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가 아니라 전환되고 있다면, 되고 있는, 한자로 써볼까요? 진행 중. 영어로 써볼까요? ing. 그럴 때는요, 이게 지금 예에서 예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야, 과정. 그러면 일단 농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농지를 떠났다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아직 지금 농지를 떠났으니까 농지는 아니야. 더 큰 문제는 택지 됐어, 안 됐어요? 안 되잖아. 택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럼 농지도 아니고 택지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상황. 부르는 이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합니다. 자, 보세요. 좀 긴데 잘 들어요. 원래는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래요.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그래요. 더 줄여서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다. 잠깐만,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때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로 가는 이행지다 그래. 이행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거고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잘 봐야 됩니다.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 자, 봐봐요.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가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후보지. 근데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가로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이행지. 근데 시험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이 세로로 바뀐다, 가로로 바뀐다 이렇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세로, 뭐 이렇게 가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문장 알려드립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자고 할 때는 한 몸이 되어서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너무 힘드시면요. 진짜 따라하는 것도 그냥 나는 강사가 수업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따라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요. 어제 수업이 뭐였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내일 수업이 뭐죠, 내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수업이? 그렇죠, 잘 됐네. 그러니까 공시법, 금요일 공시법, 토요일 세법 일어날 힘을 충분히 비축을 하세요. 입 밖에도 입독대지 마. 힘을 충분히 비축하셨다가 수요일 날 화수목 다 쓰면 되겠네. 화수목. 민계공에 다 쓰면 되겠네. 오, 민계공이네. 민계공. 민계공에다가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공시법 24개 나옵니다. 24개. 24개. 세법 16개 나옵니다. 16개. 그래, 힘 빼지 마. 힘 빼지 말고 일단 민계공에다 힘을 좀 집중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개사법은 네, 인정. 2차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과목이 아마 중개사법일 거니까. 근데 뭐 다른 건 됐어. 됐고 일단 결혼 시간에 힘을 좀 써주세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상호간. 또 따라하세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택지, 농지, 임지, 어디 갔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지고?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택지 내에서가 뭐죠?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가 뭐죠? 전답과끼리. 임지 내에서 용신끼리. 이렇게 바뀌는 게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키워드는요. 택지, 농지, 임지입니까? 뒤에 붙는 상호간 내에서입니까? 상호간 내에서. 하나 더 있어. 전환되고 있어야 됩니다. 전환된 토지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뭐의 과정,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를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떨 때 후보지고 어떨 때 이행지냐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이거는 후보지고 이거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이거는 가로가 바뀌는 거예요. 시험에서 세로가 바뀐다, 가로가 바뀐다라는 표현 대신에 나오는 말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되고 있는 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첫째 시간에 공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진도 측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절 좀 바라봐 주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법률적 측면 2개, 경제적 개념 5개, 기술적 개념 4개를 주관식으로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뭐와 뭐로 부동산을 구분하죠? 협의와 광의.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 토지와 거정착물로 구분합니까? 준부동산으로 구분합니까? 준부동산.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공시를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그럼 얘들은 저당권 돼요? 감정평가 돼요? 중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종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어업권 임목은 기타. 오케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개. 안전자리 다 외우라 그랬어. 안전자리에서. 안전자리. 우리 일기 신도시 누구? 3번. 3번? 생소상?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기 마스크를 이거 민감한데 좀 내리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사 입모양도 좀 보면 좋습니다. 강사 입모양도 좀 보면 좋고 강사 표정도 좀 보면 좋습니다. 마스크 끼고 수업을 하면 이게 강사의 생생한 강의를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거 하고 해도 되는데 좀 이렇게 표정도 보고 입모양도 좀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표정도 다 기억이 난다. 개론생 표정도.
삼본 생소상? 나중에 한장한단 말.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뭐죠? 자산, 자본, 생소상 뭐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해서 3본 생소상.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아유, 공자 위가 안 좋아. 기자. 뭐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우리 지목 28개 중에서 전답 과수원이란 농지 지목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뭐 하천, 국어, 유지, 제방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을 뭐라고 하죠? 그러면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요. 소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택지 끝에 있는 땅은 한계지. 지금은 택지가 아닌데 지금은 농지인데 장차 택지가 될 것 같은 땅은 후보지. 그럼 후보지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은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은 이행지. 택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바닥 토지 이름은 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예. 그럼 조금 더 쉬셨다가 필지 획지 개념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